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0.1%에서 0.3%가량 하향할 것이라고 증권가에선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되면서 한숨을 돌리나 하는 한국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 언론과 다른 채널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다가 굳이 한마디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오늘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르지 않는 엔화, 일본 경제 이야기를 또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보통 안전자산 회귀 심리라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해 돈 자체가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신흥국 화폐에 가지 않고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선진국 화폐에 돈이 몰린다는 것이죠. 말씀드린다고 하면 달러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린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던 작년 엔화는 105엔까지 절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엔화와 함께 디플레이션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는 엔화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엔달러는 108엔대에서 110엔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115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1200원에 육박하는 것과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요? 일본 내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 지위의 엔화를 의심하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핵폭탄 같은 악재가 떨어졌을 때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일본의 주식시장은 급락을 하고 있고 한국의 원달러 환율시장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일본의 엔화만 평평하고 안정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보다 유럽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탓에 중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유럽이 가장 먼저 휘청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다름 아닌 90년대부터 일본이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한국에게 그 지위를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 수입국 중 제2위가 바로 일본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지표를 더 보실 텐데요. 중국의 10대 적자국을 살펴보죠. 2019년 통계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1290억 달러로 대만이 중국에게 가장 많은 적자를 입힌 국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이 955억 달러, 호주가 557억 달러, 브라질이 435억 달러, 일본이 336억 달러로 중국의 적자국 2위에서 5위까지에 올라 있습니다. 6위에서부터 10위까지는 독일이 287억 달러, 사우디 283억 달러, 스위스 250억 달러, 앙골라 233억 달러, 그리고 말레이시아 177억 달러로 나타났죠. 이것까지 살펴봐도 일본보다 유럽이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 타격이 크다는 것은 아무래도 논리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되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18년 기준 각각 9.6%, 8.5%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두 국가의 타격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휴전 중인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 한국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것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중국이 EU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입액이 2,735억 달러였고 수출액은 4,086억 달러였습니다. 중국은 EU를 대상으로 무려 1,351억 달러나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일본 최대 경제 일간지에서 어떻게 저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만 유럽 경제의 중심인 독일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내수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은 나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요. 일본 언론의 해석보다 현재 유럽연합은 중국보다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결과로 유로화의 약세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의 안전자산 회귀 심리는 현재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2003년 사스 발병 직전 중국 경제는 1분기 11.1%의 성장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사스가 대유행을 했던 2분기에는 9.1%로 2% 급감하며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와 4분기 10%로 회복하며 일시적인 이슈에 그쳤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도 마찬가지로 일시적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1분기와 2분기 일본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 올여름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한국보다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타격은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지난해 10월 1일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였는데요. 2014년 4월 1일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을 때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생산 수준이 전분기 대비 2.9% 줄어들었었는데 2019년 10월부터 12월에는 4% 감소하여 이전 소비세 인상보다 큰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7일 발표될 경제 성장률이 관건인데요. 미쓰비시 UFJ와 미쓰호 그룹에서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소비세 인상 시 4월부터 6월까지 경제 성장률이 4.8% 감소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양적 완화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기 이전이었던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일부 내각부에서는 경기 현황 판단 지수 DI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50을 기준으로 경기 악화와 경기 확장을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2014년 소비세 인상이 되었던 시기를 살펴보면요. 가계동향지수는 1월 53.7, 2월 49.8, 3월 52.8이었던 것이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33.4까지 급격히 하락한 후에 그해 12월이 되어서도 50을 회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의 경우를 보면 2013년의 충격과 비슷한 수치가 보입니다. 2019년 7월 40이었던 가계동향지수는 8월 42.8, 9월 47.7이었으나 10월 35로 급감했습니다. 11월, 12월도 각각 39.6, 39.5인 것을 보면 일본의 가계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급격한 경기 위축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소비세 인상 이후 가계동향지수가 50을 넘었던 것은 2019년 12월까지 단 4차례밖에 없습니다. DI 지수에는 가계 동향 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동향 지수도 있습니다. 기업 동향 지수는 2014년 1월 58.5, 2월 55.9, 3월 55.7이었으나 4월 소비세 인상과 함께 46.6으로 급감하였고 7월에 잠깐 51.4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5년 3월이 되어서야 겨우 50에 턱걸이 할 때까지 40대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의 상황은 2014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7월 48.8, 8월 41.7, 9월 45.1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세가 인상된 10월 40.5로 하락하더니 11월은 38.7, 12월은 40.8을 기록하며 일본 기업들의 상황은 2014년 소비세 인상 시기의 상황보다 더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분야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총무성이 발표한 2019년 11월 가계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당 소비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10월의 마이너스 5.1%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인데요. 10월 1일의 소비세율 인상의 여파가 내수 국가인 일본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시의 마이너스 4.6%를 웃도는 수치로 지난 9월 저희가 영상으로 이야기했던 아베 정권의 낙관론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 보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월 22일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전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라는 것을 발표하였는데요. 소비세 인상분을 기업들이 얼마만큼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88.1%, 소비자 거래에서는 76.3%가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전혀 전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사업자 간 거래에서 1.8%, 소비자 거래에서는 3.3%밖에 되지 않았죠. 당연한 결과겠지만 결국 소비세 인상의 짐은 일본 국민들에게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세 인상 이전의 일본 정부의 낙관론과는 달리 여러 지표들은 일본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 GDP 성장률 하락이 확실시되는 지금 일본 정부는 이것을 소비세 인상의 여파라고 말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는데요. 1월 14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 세미나에서 일본 경제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태풍 피해를 입은 것에 기인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가 확실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올해 1월 발표된 10월과 11월의 소비 관련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총재가 태풍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여파를 재정정책과 올림픽 특수로 방어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재정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하기는 하지만 지금의 통계로 봐서는 그것도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가지가 올림픽 특수인데요. 결국 그것은 관광객 유치와 연결됩니다. 2019년 일본의 관광객은 3,188만 명으로 2018년 3,191만 명에 비해 2.2% 증가하였는데요. 중국이 959만 명으로 1위, 한국이 558만 명으로 2위, 대만이 489만 명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25.9% 감소했고 중국인 관광객은 14.5% 증가한 수치였죠. 한일 경제전쟁으로 인해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만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 효과를 누렸는데요. 현재 우한에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일본의 계획도 점점 비관적으로만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4월에서 5월까지 유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올림픽 특수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하고요. 현재 일본은 9월 소비세 인상의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극심한 소비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관광 수지가 떨어지면서 서비스 수지의 악화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더해져 올림픽의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더불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제조업 경기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삼중고와 올림픽 이슈까지 더해져 일본 경제는 반등하지 못하고 또다시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변해갈지 당나귀 삼촌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경제를 계속 추적해 가겠습니다. 수치로 경제의 이면을 읽어드리는 당나귀 삼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